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해 또는 사랑의 결실이기도 한 나는 바로 내 자신의 모순에서 태어납니다. 입의 윤곽, 손의 형태, 걷는 방식들은 꿈과 두려움을 포함하여 이미 나를 형성케 한 것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울에 그리는 그 무언 역시 내가 욕망하는 바에 따라 모양을 갖출 것입니다. 나는 한 쌍의 날개를 가질 것입니다. 그 날개는 내가 성장하도록 그늘을 만들어준 것들로부터 날아오를 것입니다. 마치 나무 아래에 있는 풀 한 포기와 거기서 피어나는 꽃처럼. 잃는 것과 얻는 것의 작가 리아 루프트는 1939년 브라질의 남부 하우그란지두솔 주 산타크루스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프트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동문학을, 대학원에서는 브라질 문학과 응용 언어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980년에 여성 동반자라는 책으로 문단에 등단한 후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의 강은 상파울로 예술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하였고, 닫혀 있는 방은 미국에서 디 아일랜드 오브 더 데드로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루프트는 이 책을 각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루프트의 글은 지나온 인생의 굴곡이자 양지와 음지의 흔적들입니다. 바로 성숙해온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과연 잃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진정으로 구별하고 싶어 하는가의 삶이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루프트는 당신은 어떤 톤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약간 우울한 톤으로 또는 좀 더 밝은 톤으로, 때로는 다급하고 피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색의 순간들과 함께 기쁨과 희열을 넘나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표면만을 내달리면서 살기를 원하거나 이따금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소음에 정신을 팔거나 아니면 말을 잠시 멈추거나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톤은 의욕과 불신의 톤일까요? 아니면 그건 너머의 풍경을 향해 열려있는 베란다와 같은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루프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최소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부르는 여태껏 믿지 않았던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양한 사랑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처럼 예술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어느 것에서든 완전한 합일은 있을 수 없으며 완벽한 나눔 역시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각자가 고독하게 발견합니다. 어느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화나 침묵, 눈길, 사랑의 제스처 속에서 틈새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와 관객 혹은 독자는 마치 한 쌍의 연인처럼 그 틈을 염탐하게 됩니다. 그녀는 상상의 독자, 어린 시절 상상 속의 친구를 대신하는 존재일까요? 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도록 부추깁니다. 산다는 것은 마지막 생각과 마지막 시선까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환상들을 펼쳐가며 고통과 혼란, 모순과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했던 말과 말했어야 할 때 오히려 침묵했던 경험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과 빠뜨린 것, 무모한 행위나 상황에 안주한 것, 희망과 오해 또는 우리 자신이 믿지 않았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직접 행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맛볼 것인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어느 지점을 통과해가는 존재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르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잃게 하고 또 제한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성장케 하고 무언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주인이며 우리는 인간입니다. 루프트의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주는 그녀의 생애 과정을 따라가며 그녀의 삶이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오늘을 선물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은 벽에 생긴 어떤 얼룩이나 집더미 속에 벌레 한 마리 혹은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여 몰두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바로 그것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말벌을 볼 때면 말벌이 되고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냉담함 혹은 비상성 혹은 진정한 사랑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꽃을 보면 꽃이 되는 것처럼 냉담함을 느끼면 냉담함 자체가 됩니다. 아이는 어른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대변합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병으로 오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움직이라든가 뛰며 놀라든가 말하라든가 하는 등 온갖 요구를 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따금 그 아이들은 조용히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어떤 세계에 몰입하며 그 세계 속에서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랍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순수한 지혜를 주변의 현실에 맞추고 길들여져 가면서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신들은 우리가 꿈꾸는 능력을 보존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란 바로 자유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훈련된 물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매장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혼을 공격하여 구멍이 숭숭 난 뼈처럼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영혼은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는 시간과 향기, 조직체, 현재와 감정 등이 그 세계의 독특한 현실을 이룹니다. 나도 어린 시절 어느 때인가 말을 더듬거리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마치 마녀의 주문처럼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암송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나는 소설 등을 쓰면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상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든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과 현실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타인에게 의사 전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역시 부담을 주는 일이자 부담을 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결속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힘을 써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조차 대화와 온정, 결속을 위한 시공간을 충분히 갖지 못함으로써 고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정의 기쁨을 자연스레 표현할 시간이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어린아이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이자 돌봐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그들을 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첫 눈길을 보내기 전에 집안을 동물의 우리가 아닌 인생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시절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웅덩이에 자주 넘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더 자주 발을 헛디거나 더 쉽게 넘어져서 결국 얼굴까지 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재구성할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든 나의 모습에서 나는 수십 년 전 어느 정원의 나무들 위로 쏟아지는 아름다운 빗줄기를 바라보며 경의에 찬 놀라움에 잠긴 소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 집이 팔리고 또 내가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나만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하여 나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면을 포용할 공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공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간직하게 될 부정적인 공간보다도 더 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의 상황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변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호해준 주변 경계들을 내 방식대로 더 확대해야 했습니다. 더러는 실수도 하고 더러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도전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생의 상당 부분을 눈감은 채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내부의 무언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본질은 그 문을 열기가 힘들 정도로 단단한 벽이자 튼튼한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열기 위한 투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원에 매일 튼튼하게 싹트고 자라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형체가 일그러진 채 태어나는 식물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식물들은 한창 피어날 시기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운명을 맞는 반면에 어떤 것은 몸이 꼬부라질 정도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만 제외하면 그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삶과 죽음 사이의 여정을 위하여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워준 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값진 것을 버리는 반면에 쓸데없는 것들은 끌어모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사랑의 종말로 인해 사랑을 잃는 것 또는 버림이나 배신으로 사랑을 잃는 것은 우리의 인생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을 모두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아직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게다가 아마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에 우리의 고통과 거부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과 뒤섞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뒤죽박죽됩니다. 그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시도는 이따금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 의해 거부당한 한 여성이 이미 옛 사랑인 남자에게 자신을 위로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저는 단지 당신하고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큰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달래달라는 그녀의 불가능한 요구에 화가 치민 나머지 그녀를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꿈꾸던 이상으로 많은 경우 새로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80살이 되었든 아니면 항상 사랑할 시간이 넉넉하게 준비돼 있든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채 시간이 다 소진되고 만다 해도 우리는 남을 사랑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친구, 가족, 새로운 일 혹은 어떤 관심사 등이 그것을 대신하진 않겠지만 당신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의학이 만든 진통제나 그보다 나은 것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돈이나 직장을 잃는 것도 비록 새로운 한계와 조건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젊음을 잃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가, 우리의 지평선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사랑의 상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랑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면, 한마디로 우리의 초월성을 둘러보도록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나아가 그 사람이 의미했던 모든 것을 다른 형태로 얻는 법, 진정으로 인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의미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친구도 삶에 충실했던 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멋지고 매력적이었으며 선하고 주관이 뚜렷했던 한 남자를 오랫동안 병간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반면으로는 살고도 싶기에 불가능한 낙관론과 애처로운 절망 사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는 엄숙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말도 하고 침묵도 하고 반박도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남자의 종말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내적인 상태는 각자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상황은 미처 예기치 못한 어떤 사실이 아니며 더더욱 우리와 동떨어진 사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련의 구체적인 사실들과 내적으로 성취한 것들의 마지막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문자 그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람의 장례식장과 무덤, 분위기에 젖어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낯설고 고통스러운 면, 즉 죽은 자의 침묵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면 제 아무리 다정한 말이나 제스처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세월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세월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시간을 삼켜버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간호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너무 집요하게 죽음에 대하여 글을 쓰는군요. 무엇 때문인가요? 어느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죽음에 대하여 집요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니까요. 내가 부정확한 존재인 만큼 나의 문학에서도 패배주의자거나 쓴맛을 풍기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쓰는 모든 글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꾸며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강한 연대감과 강렬한 사랑, 논란의 여지가 없는 희망으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과 환상적으로 멋들어진 것에 대한 글을 씁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것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나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글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편린을 동원하여 사랑과 인생에 관한 글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래 죽음은 자신의 각본을 스스로 써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위대한 등장인물이자 잠들지 않고 자신을 사색하는 눈입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들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죽음이 삶을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오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는 것을 오늘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식이나 친구를 오늘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고 관대해야 하며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뒤쫓아 다니며 괴롭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당신이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죽음이 우리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열망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존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말입니다. 전대미문의 그 영역으로 접근할 때 사랑은 몸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공포를 아는 채 그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따뜻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속이라고 하는 무언가에 다가가게 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성관계를 맺고 쇼핑을 하고 계산서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구원이 없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뒤엔
그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현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자 헤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죽음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모습은 바뀌었어도 그 사람은 아직 존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도 줄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어린 딸을 잃었던 한 남자친구의 말입니다. 나도 죽음이라고 부르는 여사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2번이나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중요한 일부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부분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매일 내 마음속에 다시 채워지지 않을 그 빈 공간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부가 잘려나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떠나가 버린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의의 표시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분이 아닌 전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쁜 일들과 함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인생 설계를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은 나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항상 그 교훈을 잘 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이 들미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내가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에 다니면서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무언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처럼 만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 가로막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또 어떤 책의 그림들을 보면서 바람과 빗소리 또는 집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것을 고립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우주뿐만 아니라 정원이나 어린이 방의 한 모퉁이에 존재하는 작은 우주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충만케 만들 내면 세계로의 침잠을 스스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을 충만케 할 연료는 사색과 침묵, 사물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침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도 우리 자신이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집에는 필수적인 애정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립이 없습니다. 어떤 나이의 친구든지 나를 만나러 옵니다. 몇몇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쾌한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몇몇은 내가 젊었을 때였다면 아주 당황했을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단 한마디의 그럴듯한 제안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뛰어난 문장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때 내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했으며
또 많은 것을 듣고 관찰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나에게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나에게 그늘을 들이우며 또 저를 감동시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보기 드물었던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것이 삶의 일부분입니다. 성숙은 나로 하여금 덜 혼란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덜 천박하게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덜 기쁘게 사랑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가가 많은 작품을 쓰더라도 아무리 음악가가 많은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아무리 화가와 조각가가 형태와 색, 빛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 내면 깊숙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며 정신이 맑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이름도 형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졌던 사랑들 또는 나를 가졌던 사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조명이 내리는 침묵의 행렬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세월은 나에게 죽음도 너무 믿지 말 것을, 삶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한 정원에서 나와 가버린 꿈들, 오래된 사랑들, 그 사랑의 비밀들이 있는 정원에서 기쁨을 키워갑니다. 마치 뿌리들 사이에 있는 형형색색의 작은 조약돌처럼 반짝이는 그 희망을 말입니다. 마지막 생각과 마지막 시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선 속에 나를 완성할까요? 죽음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루프트는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 글을 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비밀은 죽음이 삶을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랑들, 그 사랑의 비밀들이 있는 정원에서 기쁨을 키워가며 다채로운 우리의 빛이 언제나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사랑의 정원이 주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